그래서 본인이 정확한 자기 몸에 대한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옛날에 했던 생활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을 치료하는 의사 문창식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환자를 보다가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겠구나 하는 게 있어서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렇게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이 어떤 거 하나를 끝내고 또 다음 단계 가서 바꿔서 또 하고 또 그게 끝나고 다음 단계로 하는 이런 방법,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걸 갖다가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종합을 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럼 어느 게 맞을 건가?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린 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암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공격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면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치료법들도 있고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그리고 이제 면역을 높여주는 치료가 있고, 또 이렇게 암을 성장하도록 신호를 주는, 그리고 또 암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하는 방법,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암 주변 환경,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치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하나를 끝내고 다음 거, 또 이거 끝내고 그 다음 거, 이게 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쪽 저쪽에서 같이 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암이 하다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암은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 보면 그 치료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힘들이 생겨요. 그러면 저항을 할 때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방향에서 같이 공격을 해줬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보다도 집중적으로, 단지 뭐냐면 그 치료가 어떤 우리 환자들한테 어떤 뭐 간을 손상을 준다든지, 뭐 신장 기능을 약화를 시킨다든지 해서 어떤 생리적 기능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도 그래요.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저는 뭐 이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이런 치료를 하기가 어렵다. 이게 끝나고 나서 해보겠다. 근데 어쨌든 시간이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을 때는 암 자체가 조금은 더 악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환자들이 최근에 와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방향에서 암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이제 크게 큰 카테고리를 이렇게 볼 때, 일단 뭐 수술, 항암, 방사선이 가장 기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이 100%를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치료법들은 되지를 못해요. CT나 MRI를 통해서 우리 암 덩어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덩어리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암들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1cm 암이었을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이, 미세 전이가 50%라고 그래요. 10명에 5명은, 이게 2명 1명 꼴이죠. 2명이 1명은 옆에 퍼져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해요? 이걸 잡기 위해서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죠. 그 항암하고 방사선은 또 우리가 어때요? 100% 미세 전이 되어 있는 이런 암들을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어렵다는 거죠. 100%는 못 잡는다. 우리가 항암이나 방사선은 확률로 잡아요. 빨리 움직이는 세포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움직이지 않고 쉬는 세포들에 대해서는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암은 동시간대예요. 어떤 세포는 활동을 하고 어떤 세포는 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했을 경우에 다를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확률이 30%씩 죽인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30%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100개를 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한 번 하면 30개를 죽이면 70개가 되겠죠. 그 다음 항암이나 방사선 했을 때 70개에 또 30%예요. 그럼 한 50개가 또 남겠죠. 그 다음에 했을 때 또 50개에 30%예요. 이런 개념으로 되다 보니까 제로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면역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암을 성장하도록 신호를 주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암이 크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암은 몸 안에 있는 어떤 장기에 있는 하나의 덩어리지만, 이 덩어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엄청 큰 역할을 해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조절을 하고 또 공격을 하게끔 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 치료 비용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암이라는 게 비용이 참 많이 드는 질환 중에 하나죠. 우리 사실 뭐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만 하더라도 엄청난 부담이고,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환자분들이 부담이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참 우리나라 의료가 좋은 거예요. 외국에 비해서 엄청 저렴하면서도 아주 그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치료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외 것들이 이제 또 좀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음식부터 우리가 일반 식사보다는 또 다르게 식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은 유기농을 하고 친환경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능식품들을 또 먹어야 되고, 그래서 하다 보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환자분들 자기 경제적인 부분들하고 맞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꼭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턱대고 뭐가 좋다 해서 다 그걸 다 먹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시다 보면 그게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병이라는 게 원인이 뭐고, 그리고 또 현재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하지 않고 치료한다는 것은 좀 무모한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도대체 어떤 성질의 암이고, 내 몸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거 정도는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암이 이게 있어요. 우리가 암 종류별로 뭐 유방암이니 뭐 간암이니 대장암이니 크게 이렇게 하지만 모든 암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지만 유방암 중에서도 뭐 크게 나누면 또 호르몬 양성암, 호주 양성암, 뭐 삼중음성, 뭐 또 기저부암이 있고 여러 가지 수도 없이 종류가 많은데, 똑같은 암 중에서도 유전자가 변이된 유전자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천차만별이에요. 어쩌면은 거의 모든 암 환자가 다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암종을 놓고서 무턱대고 이런 치료를 하면 된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맞아 떨어지면 치료가 잘 되겠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즉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엄청 검사도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좀 더 검사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내 몸을 한 번 더 분석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들이 병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하죠. 답답하지만 사실 치료법 하나를 두고도 어디가 잘하는지, 또 어디가 그런 치료에 대해서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알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 이게 여러 가지 또 뭐 여러 그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나한테 정확하게 맞는 게 어떤 건지 그것도 사실은 참 어렵거든요. 참 미국 같은 경우는 참 부러워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정보를 주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주는 회사가 자기의 어떤 임상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내면 가장 적합한 병원, 그 다음에 적합한 의사, 그 다음에 치료 방법들을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저희 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지만은 이 정보를 듣는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검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검사 데이터는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확한 자기 몸에 대한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어느 사람이 나한테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까, 이걸 찾기는 어려우니까 본인이 검사를 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부분들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암 환자가 암에 대해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암이라는 게 의사들도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몇십 년 동안을 공부를 하고 하면서 암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암에 걸렸을 때 그와 같은 공부를 다 해서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치료 방법을 다 찾아서 의사도 찾고 병원도 찾아서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게 오히려 돈키호테식이 돼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 항상 제가 검사를 말하는데 일단은 어느 병원을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은 순서적으로 따져보게요.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막 암 진단을 받고 나면 대학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한테 맡길 건가. 되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게 발견을 하는 걸 보면 요즘에는 종합검진을 해서 발견을 많이 해요. 그래 되면 종합검진 하는 병원이 거기에서 바로 다음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은 아닐 거거든요. 어떤 그 증상이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일반 종합검진을 하거나 뭐 1차 기관, 2차 기관 이런 데서 발견을 했을 때 3차 기관을 이제 찾을 때는 되게 우리 환자분들이 요즘에 선택을 하는 게 큰 병원, 그 다음에 유명한 의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죠. 저는 이 선택을 할 때 이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내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의료인들이 도움이 돼요. 멀리 찾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그분들이 나를 직접 치료해 줄 의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분들한테서 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정말 큰 병원에 가야 될 건지, 유명한 의사를 만나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아주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를 선택을 해야 될 건지를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돼요. 내가 그것을 다 알아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들이 할 때, 뭐 이건 별거 아니니까, 뭐 유명한 사람, 뭐 큰 병원에 가서 돈 많이 들어가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 또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병이다. 조금 더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나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여기서 답을 얻으면 그분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에서 하는 이런 치료들이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이런 게 있어요. 수술이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애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암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진단받을 때는 엄청 두렵고 막 불안스럽고 막 죽음이 연상되고 하는 건데, 수술 끝나고 나서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술 끝나고 났는데 항암 방사선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이 환자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 되면은 내가 암을 걸렸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래 살았던 암에 걸리기 전 생활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했던 생활대로 돌아가요. 그리 되면 그 생활이 뭐였어요? 암을 만들었던 생활이죠. 치료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내 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환자들한테 대한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이 환자분들이 그걸 찾아야 되는데, 환자가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나는 이제 다 나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우리 교수가 나한테 무조건 좋을 거다고 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확률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5년 생존율이, 우리 보통 5년 생존율을 가지고 많이 따지니까요. 뭐 99%로 나와 있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 하더라도 1%에 들어가면 본인은 100%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99%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자기는 무조건 99% 속에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에 들어가지 않게끔 자기가 관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가 저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그 1%를 100%로 만들기 위해서 99%가 아닌 100%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그 1% 속에 난 들어갈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나은 거나 마찬가지야.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돼. 여기서 선택이 갈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다고 봐요. 이때 도움이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1% 확률이다. 그러면 관리만 잘하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암 같은 경우는 60%, 7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60%, 70% 같으면은 좋아질 가능성은 많지만 나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까 1%인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노력으로 100%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60, 70% 있는 분들은 30, 40%가 위험도예요. 그러면 30, 40%의 위험도면은 훨씬 더 1%보다는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끝나고 나서 아주 예후가 좋아야 될 사람들이 한 3, 4년 후에 갑자기 재발이 되거나 전이 돼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보면서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3, 4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한 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최근에 와서 이렇게 봤던 우리 환자분들이 3, 4년 전에 느꼈던 부분들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돌이켜 보면은 그게 아쉽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잘못된 반복을 지금 이 상황에서 겪고 있는 분들은 겪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가 내가 다 알아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아는 분들을 동원을 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암 환자분들이 종종 그래요. 암을 가지고 있으면 감추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 나가서 내가 암 걸렸다고 말하기 창피해서 말도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암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알리면 정보가 들어와요. 정보가 너무 과하게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보들이 많아가지고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검사예요. 검사를 해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약간 면역 상태가 어떤지, 어떤 유전자들이 변이가 됐는지, 몸 안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언을 얻고 상담을 하면은 나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건 하지 않으면서 조언만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내 상황은 이쪽인데 상담을 하니까 이쪽으로 주로 상담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그럴 것 같고, 그러면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근데 내가 검사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상담을 하면 뭐가 나한테 맞는 건지 그 판단을 스스로 하시면 돼요. 항상 우리 암 환자분들은 본인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알 수는 없는 거죠. 알고 있는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어서 도움을 받고, 또 정확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를 검사를 해서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 정보를 상담을 할 사람들 알려줘서 도움을 받는 거,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암 중 영양 부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사실은 잘 못 먹어요. 또 입맛도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또 구내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항암하는 동안에 영양이 많이 필요해요. 항암제가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많이 죽였어요. 그렇게 되면 죽인 세포를 다시 회복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근육도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막 무조건 잘 먹는 방법만 찾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아무리 음식 많이 다 갖다 놔도 본인이 먹을 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게 내가 먹을 수 있는 한계까지를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항암으로 인한 부작용들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구내염 같은 게 있으면 구내염을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구내염이 있으면서 미각 손상이 또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짠맛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짠맛을 너무 많이 느낀다든지, 그래서 그런 미각 손상 오는 부분들을 교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구내염 교정하고 미각 손상되고, 그 다음에 오심구토 같은 게 많아요. 우리 환자들이 이런 분들이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막 구역질이 많이 나요. 그런데 약을 쓰는 것보다 견디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약을 쓰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역질이 나고 막 하는데 그거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약을 쓴다고 해서, 그 구역질 약을 쓴다고 해서 항암 치료가 방해되는 게 아니고 또 암 치료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구역질 나는 거, 오심구토 증상에 대한 약들은 쓰는 게 오히려 치료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항암제를 우리가 구토증이 낸다는 것은 바깥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항암제도 밀어내는 그런 거예요. 근데 못 밀어내게 함으로써 이 항암제가 훨씬 더 암에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통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증도 너무 이게 참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통증이 많아지면 어떻게 스트레스 많이 받죠? 잠 못 자죠? 오히려 더 손해잖아요. 이럴 때는 면역을 떨치지 않는 이런 진통제들을 좀 맞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맛이 돌아와요. 일단 입맛이 돌아오게 만드는 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영양을 생각을 해야죠. 그럼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어떤 것을 많이 먹어야 될지,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저는 어느 정도 적정량, 항암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 먹어야 돼요. 근데 이때 먹는 것은 되게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쌀밥만 이렇게 먹는 거. 근데 우리가 항암할 때 환자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보리밥 싫고 현미 싫은 사람한테 이걸 무조건 먹으라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환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만약에 탄수화물을 좋아하는데 쌀밥만 무조건 찾는다, 그러면 쌀밥을 먹지만 너무 과양으로 하지 않게끔, 되게 항암할 때 많이 먹지도 못해요. 과양이 되지 않게끔 하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약간 가미하면 돼요. 쌀죽이라든지 미음이라든지 이런 것만 찾는데, 여기다 어떻게 빵 같은 것을 조금 추가를 한다든지, 또 그러니까 통밀이라든지 호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약간의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 같은 경우를 하는데, 항암을 하는 동안에 지방 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방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메가3가 많은 것들을 조금 드레싱용으로 써가면서 이렇게 또 섭취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하는 게 낫고. 근데 그 뭐 육류라든지 뭐 생선이라든지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조금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과량은, 육류는 특히 좋지를 않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항암을 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은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잘 먹어야 된다 하면은 탄수화물, 지방은 놔두고 일단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이제 먹으려고 우리 환자들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가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이라 하더라도 육류는 그렇게 많이 권장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육류 속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생선류를 권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그 식물성으로 콩 종류를 가지고 많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먹든지 간에 환자가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보통 15% 이하로 줄여야 하죠. 그리고 단백질을 한 20%, 지방을 60에서 한 65% 정도까지 이렇게 올리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에서 그렇게 권유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탄수화물 비율을 조금 더 높이고 단백질 비중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게 좋아요. 단백질 비중을 좀 더 높여주는 이유는 항암을 하는 동안에 파괴되는 정상세포를 회복을, 우리 정상세포 중에서는 면역세포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항암하는 동안에 호중구 많이 떨어지잖아요. 호중구도 어떻게 보면 면역세포거든요. 세포를 많이 생산을 해야 항암을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많아지는데, 이 단백질을 높이는 방법 중에서 육류를, 본인이 육류를 안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경우는 조금 드셔도 돼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생선 같은 거, 부드러운 생선, 그리고 콩을 이렇게 좀 가공을 해서, 뭐 두부를 좋아하는 분들은 두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콩물을 만들어서 먹는 방법도 괜찮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청국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단백질이 많은 거거든요. 특히 또 발효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높여야 되는데, 한 가지 고기 종류로 해서 나는 올려야 되겠다, 이거는 좀 그렇고요. 고기도 조금, 그 다음에 생선도 조금, 식물성으로 뭐 두부라든지 된장이나 청국장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다 보면 단백질 양은 충분해집니다. 그리고 단백질, 이때 필요한 단백질 양이 엄청 많은 양은 아닙니다. 체중을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면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0kg다 그러면 최대 먹을 수 있는 것은 한 60g 정도 하루 그렇게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암을 한다고 해가지고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60kg인 사람이 80g, 90g, 100g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킬로그램에 60kg다 그러면은 한 50kg 정도면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항암할 때 단백질이 좀 더 필요하니까 자기 몸무게를 그램으로 바꾸는 정도의 양이면은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환자가 먹을 수 있게끔 이제 조리를 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부드럽고, 그 다음에 항암을 하는 동안에는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으로 먹으면 호중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호중구가 떨어지게 되면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익혀서 먹고, 그리고 너무 짜지 않게 너무 기름에 튀기거나 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튀기거나 짜거나 그 다음에 향료를 쓰다 하더라도 자극적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써가지고 조리하는 방법,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항암을 하는 동안에 식사를 하시면은 원만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암 환자에게 칼슘은 언제 필요할까요? 그 암 환자분들한테 있어서는 되게 그렇게까지 칼슘의 필요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항암 호르몬제를 많이 쓰다 보면은 골다공증이 와요. 갱년기 증상이 심해져서 골다공증이 와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칼슘 보충이 이제 돼야 되는 거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보충할 때는 마그네슘하고 같이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비타민 D를 같이 해주면 더 좋죠. 그래서 칼슘은 뼈를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칼슘하고 관계되는 암은 대장암이죠. 대장암은 칼슘의 보충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칼슘이 상당히 대장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많은 이렇게 논문 자료들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칼슘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칼슘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섭취를 하게 되는데, 되게 칼슘이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위장장애가 많아요. 의외로 우리가 먹는 양에 비해서 우리 몸에 어떤 효과를 내는 부분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먹을 때는 저는 어떤 기능식품이라 이런 부분들보다는 간접적인 방법,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방법을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 칼슘이 많은 것은 생선 종류도 많이 들어있죠. 특히 멸치 같은 거. 식물성으로는 야채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이제 시금치라든지 이런 데 칼슘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칼슘을 보충하는 게 도움이 되고, 칼슘은 암종별로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크게 칼슘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암들도 많이 있습니다. 칼슘 보충을 위해서 사골 먹어도 괜찮을까요? 사골 국물을 내서 이제 뼈를 고운 거잖아요. 뼈를 고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칼슘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또 그 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흘러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육류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들도 있는 반면에 좋지 않은 성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감안을 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뼈가 너무 약해져 가지고 우리가 골다공증 체크하는 게 T스코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3점 몇, 어떤 분들은 막 유방암 환자들 보면 막 4점 몇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뼈가 거의 막 스펀지처럼 돼 있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골이라 해서 무조건 먹지 마라, 또 아니면 무조건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심할 때는 먹어도 되지만, 저는 가능한 한 다른 방법, 우리가 음식, 특히 이제 채식을 통해서 칼슘을 얻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골을 무조건 먹지 마라, 먹으라고는 말을 하기는 좀 그래요. 하지만 가능하면 채식이라든지 생선 종류에서 칼슘을 얻는 것을 저는 오히려 권합니다. 암 환자에게 셀레늄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암 환자분들한테 있어서 셀레늄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셀레늄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약방의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말을 종종 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셀레늄 아주 고용량으로 쓰는 게 많아요. 제가 외국 유럽 같은 데 보니까 5,000에서 10,000 마이크로그램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셀레늄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주로 많이 하는가? 면역을 올리는 데 있어서 기능을 상당히 해요. 그거는 갑상선 기능을 높여줍니다. 갑상선 이 호르몬이 비활성 호르몬을 활성형으로 바꾸는데 이 셀레늄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을 높이게 되면, 우리가 갑상선이 담당하는 기능이 뭐예요? 에너지를 만들도록 미토콘드리아에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또 어때요? 싸우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셀레늄을 쓰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 기능이 좋아지는 그런 역할이 돼요. 그래서 면역이 높아지고, 또 셀레늄은 우리 간에서 글루타치온을 산화형이 활성형으로 바뀌는데도 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세포 자살을 시키는 P53이라는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또 셀레늄이 해요. 그리고 또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또 가지고 있어요. 셀레늄은 아주 우리 몸 안에서 암하고 관련되어 있는 면역부터 해독, 그 다음에 항산화, 그 다음에 어떤 유전자 조절하는 것까지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미네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셀레늄은 많은 섭취를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셀레늄이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몸 안에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셀레늄이 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셀레늄이 어떤 다른 단백질들하고 결합이 되어 있으면 몸 안에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셀레노 프로틴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셀레늄을 단독으로 떼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 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리 우리 몸 안에 셀레늄이 들어와야 될 상황, 이제 암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는 아주 조금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근데 지금 내가 암에 걸렸어. 빨리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셀레늄이 많이 필요해. 이럴 때는 음식만 가지고서는 셀레늄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기가 그리 쉽지 않죠. 이럴 때는 이제 약으로 써야 되는데, 이럴 때 약으로 쓸 때는 대개 이제 이 셀레늄 단독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아셀린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런 가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되게 약재로 돼 있어요.
그리고 기능식품도 셀레늄 프로틴이고 단백질하고 결합이 돼서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약재로 복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보면 셀레늄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경구용으로도 있고 주사로도 있고, 그래서 음식으로 조금은 우리가 보충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암을 치료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내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셀레늄 수치가 낮더라. 이걸 가지고 내가 투여를 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일단은 혈중 농도가 높아야 돼요. 혈중 농도가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셀레늄에 대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아이고 나는 높으니까 셀레늄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혈중 농도만 가지고서 나한테 필요한 양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없이 좀 섭취를 하는 게 면역도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전자 조절하는 거, 항산화라든지 해독하는데 도움을 줘서 암 치료하는데, 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셀레늄이 많은 음식은, 일단은 셀레늄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브로콜리나 그 다음에 뭐 견과류, 그 다음에 이제 육류, 뭐 달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셀레늄이 우리가 암을 예방한다는 차원이라든지 일상생활을 할 때 있어서의 셀레늄은 그런 음식들로 보충이 되지만, 암이 이완된 상황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토양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토양에 셀레늄이 많은 토양이 있고 셀레늄이 없는 토양이 있어요. 대개 우리가 화산토가 있는 곳이 셀레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서 재배한 채식은 뭐 브로콜리라든지 뭐 견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셀레늄이 많은 토양에서 큰 경우에는 셀레늄의 함량이 높아지는데, 화산토가 별로 없고 그 셀레늄의 함유가 별로 없는 토양에서 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식물들도 셀레늄이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살펴보고, 내가 먹고 있는 음식 속에 셀레늄이 많을 건가 적을 건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선생님, 좋은 버터 사서 아침에 한 스푼씩 먹어도 좋을까요? 버터는 저는 그렇게 많이 권하지 않습니다. 버터는 트랜스 지방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가 버터라는 것은 지방에다 수소 첨가를 하면 버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 첨가하는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먹는 것을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교수님 방송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간암에 걸려서 수술 1회, 색전술 4회, 주사 항암 8회, 알약 항암 90일 하고도 암이 없어지지 않아서 5일 전에 색전술을 한 번 더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식단 조절을 잘하면 암이 조금이나마 괜찮아질까요? 어쨌든 식사 조절을 잘 하는 것은 우리 암 환자가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색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색전을 한다는 것은 특히 이제 간암에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죠. 대개 이제 사이즈가 적은 암에 이 암 덩어리 안에 들어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뭐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항암제를 갖다가 넣어서 이 암을 괴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사이즈가 적은 암에 있어서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이 암을 막아버리게 되면 이 안에 산소 공급이 차단됩니다. 차단이 되면 우리 그 암세포들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HIF라는 그런 하이폭시 인듀스드 팩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돼요. 특히 줄기세포 쪽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색전을 하는 분들은 이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상 조직에 산소 공급이 좀 더 잘 돼야 되고, 암세포는 지금 그런 차단을 시켰잖아요.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2차적인 부분, HIF를 억제하는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것을 권합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비트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비트는 저는 그래 어떤 비트를 얼마만큼 많이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준은 별로 없죠. 근데 대개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저는 한 반 개 정도 먹는 게 좋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비트는 좀 더 먹는다 해서 나쁠 게 없어요. 좋아요. 저는 비트 안에 들어있는 그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상당히 우리 항암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요. 또 유전자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산을 생산해서 소화를 하는 데도 베타인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 외에 이 안에는 미네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네랄 섭취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특히 자연에 있는 미네랄들이 좋아요. 우리가 가공한 미네랄보다도. 근데 우리가 자연에 있는 미네랄이라고 하면 되게 우리가 히토류라는 말을 써요. 히토류. 우리가 아주 세 양이지만 사실 우리 몸에 어떤 암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네랄들이 있어요. 되게 보면 뭐 우리 유전자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고 또 생리 기능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될 수 있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규명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히토류들이 많이 있는 것은 가공한 미네랄들은 히토류가 들어가 있기 어렵거든요. 되게 자연에서 얻는 거.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에 저는 그 미네랄 때문에도 우리 환자들한테 아주 많이 권하고요. 그 외에도 이 안에는 비타민도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채소 중에서는 가장 우리 완전 식품 쪽에 가까운 게 저는 비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뭐든지 과식을 하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비트 같은 경우도 많이 먹게 되면 소화불량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량이 좋은데 제가 보통 권하는 것은 하루에 한 반 개 정도 먹으면 그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선생님, 담도암 2기인데 수술 항암까지 받은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회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3개월 단위로 추적 검사만 한대요. 지금 항암을 끝난 지가 아마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항암하고 난 후에 우리 골수가 억제되어 있는 부분들을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올라오지는 아직까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항암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를 날거잖아요. 날것을 먹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날거를 먹어야 되는 점에서는 한 달이 지났으면 조금 먹어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양을 안 먹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회는 저는 이 회가 어떤 회냐 그걸 가지고 봐야 한다고 그래요. 회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식한 생선을 가지고 만든 회냐, 아니면 또 우리가 아주 큰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생선, 뭐 연어, 참치, 뭐 방어, 그 다음에 뭐 아주 큰 갈치, 뭐 문어, 그래서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런 생선들은 수온 축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은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양식한 생선이라. 그런데 우리가 자연산으로 뭐 조그마한 생선들,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먹어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항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먹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있어서는 한 달 정도 지났으면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호중구가 좀 올라가 있거나 백혈구가 한 3000 이상 가 있다면 뭐 조금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마늘 편으로 어떻게 먹나요? 마늘은 이제 우리가 편마늘을 먹어라, 아니면 으깨서 먹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이제 통마늘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마늘을 먹게 되면 마늘 안에 있는 우리가 톡 쏘는 성분이 있잖아요. 이게 알리신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통마늘 속에 있을 때는 알린이라는 성분으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항암 작용이 없어요. 항산화 작용도 없어요. 공기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알린을 알리신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알리신으로 바뀌어야만이 마늘이 가지고 있는 유효 항암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공기하고 접촉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편마늘.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이렇게 마늘을 몇 조각 내 가지고 먹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김치 담을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마늘 으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주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적용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편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잘게 썬 마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알리시는. 그래서 이 편을 낼 때도 그래요. 이 여러 조각을 내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마늘 하나를 가지고 뭐 두세 조각 내는 것보다는 한 대여섯 조각을 아주 얇게, 그래서 얇게 하는 만큼 공기하고 접촉이 많아서 알리신 생산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마늘을 낼 때는 얇게, 그리고 편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또 환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암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최근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조금 뭔가 암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어 있는 게 참 많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정보가 많다 보니까 환자들이 혼동에 빠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한 한 검증되어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많이 알려줘야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도 궁금한 것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알려줬으면 저희가 좀 더 이런 방송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리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